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워싱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대선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모든 대중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는 지난 1월 1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신년 연회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금은 극히 민감한 시기여서 양 진영 모두 트럼프의 행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언론은 국방수권법, 재난지원금, 대선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백악관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점만 짐작할 뿐입니다. 직접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인 스카비노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서 간접적인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스카비노의 공식 직함은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인데 실제로는 기밀 담당 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정보를 모두 장악하고 정리 선별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며칠 전에도 트위터에 레드라인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 다음 날 페이스북에 백악관 집무실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스카비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진 아래쪽에 있는 각하 게임을 시작합니다라는 글귀입니다. 이 사진에서 또 두 가지 메시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펜스 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흑백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점차 뉴스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사기와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부통령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일 의회와 미국인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현 입장을 보여준 성명으로 보입니다. 스카비노는 왜 흑백 사진을 사용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난 11월 20일 트럼프를 반대하는 극좌 정관계 인사들과 사회 유명인들이 SNS 프로필 사진을 동시에 흑백 사진으로 교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흑백 사진으로 교체하기 바로 전날 파웰 변호사가 언론에 프랑크푸르트 서버가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카비노의 흑백 사진과 게임 시작이란 키워드는 트럼프 캠프가 모종의 행동을 취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든 모두 6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홀리와 크루즈 등 상원의원이 스카비노의 게임 시작과 동시에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홀리 상원의원은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지난 12월 30일 선언했습니다. 또한 2일 텍사스 상원의원 크루즈 의원은 동료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단체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존선, 투버빌 상원의원 등도 모두 크루즈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 등 11명이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전례 없이 규모가 크다. 두 번째, 대법원이 두 번이나 그들의 책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6일 의회 투표 인정은 유일하게 남은 헌법 권한이다. 세 번째,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전례가 있다. 그중 중요한 선례는 1877년 헤이스와 틸턴 선거다. 당시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은 주의 선거인단은 폐지되었고 결국 의회가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대법관 5명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했다. 네 번째, 1877년의 관례에 따라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성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결과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등입니다. 홀리와 크루조의 전략 차이는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홀리는 단기 필마로 뛰어든 반면 크루조는 의원 11명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크루조 등은 미국의 선례를 모델로 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홀리의 단순한 전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크루조 의원 등의 방안은 의회 토론과 투표 방식을 피하고 1877년 선례를 참고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미 대선을 해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877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화당은 7명, 민주당은 7명, 중립적 인물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중립적 인물은 데이비스 당시 대법관이었습니다. 양당 간 심각한 대립 상황에서 데이비스는 결정적인 한 표를 쥐고 있었고 이 한 표는 당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은 데이비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선거를 통해 데이비스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했지만 오히려 데이비스가 사퇴함으로써 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대법관 4명이 표결을 통해 당파 성향이 가장 적은 조셉 브리들리 대법관을 후임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브래들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헤이스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크루조 방안의 키포인트는 실제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면 논란이 되는 각 주에서 선거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해 투표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선거인단 결과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1877년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면 논란이 된 주의 선거인단 표는 결국 15명의 특별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한 표는 여전히 대법관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187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대법원이 보수파 대법관 2명과 좌파 대법관 2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2월 22일 기사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 주 선거 무효 소송을 수리하지 말라고 다른 대법관에게 고함쳤다는 사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을 미루어 보아 로버츠에게 공정과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크루조가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조 제안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경합주 6개 중 5개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크루조 방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전제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무역 고문 피트 나바로는 폭스뉴스의 제니 판사와 함께하는 정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펜스 부통령은 대선 결과를 10일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심지어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일정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바로의 발언은 크루조의 제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헌법이든 선거인 개수법이든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권한을 과장한 측면이 있고 핵심적인 방안은 여전히 트럼프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루즈 안의 채택 여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방안은 헌법이 정한 절차, 즉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하는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중을 향해 6일 워싱턴 DC로 모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6일 엄청난 증거를 트위터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추측컨대 그동안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적이 없는 증거라면 크래커이거나 독일 서버에서 얻은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줄곧 드러나지 않은 전략과 숨은 전략을 병행해 왔던 트럼프의 전략이 6일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증거의 크기와 강도가 의회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의회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거의 절차대로 토론 후 투표할지, 특별한 상황에서 크루즈의 방안을 채택할지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새해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는 새해 첫날 트윗을 30여 개나 연발하며 미국 건국 원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성과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개의 위대한 팀 시리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개의 트윗은 모두 큰 도전, 위대한 팀, 미국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폼페이오와 윌리엄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와 헤스멜 CIA 국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폼페이오가 트럼프, 헤스펠과 함께 찍은 사진에 미국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위대한 팀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CIA가 딥스테이트에 깊이 연루된 기관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헤스펠은 미국이 독일 서버를 입수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소문도 한때 파다했습니다. 국무장관이 그녀가 웃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면 그녀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에 깊이 관여한 반역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리누드 변호사가 말하는 살아있는 앱스타인처럼 헤스펠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트럼프의 가장 결정적 카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점은 합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사람이 6일 의회에 나타나거나 더욱 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이 제시된다면 끝까지 바이든을 성자로 인정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